먼저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25분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기술적이고 학술적인 내용도 좀 배제하고 최대한 좀 흥미롭고 여기 계시는 분들 지금까지 힘들잖아요, 그죠? 좀 약간 아이캐칭 할 수 있고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다소 원색적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지키는 그런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건축 설계 백그라운드로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지금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저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스페셜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정보를 알리고 교육을 하는 일도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심이냐라고 봤을 경우에 저는 이제 2004년도 제 학부 시절 때 NJ 스튜디오라는 조그만 창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실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디자인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를 계속 이제 고민해 오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특별히 이제 데이터, AI, 컴퓨테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키워드로 쭉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산업, 그러니까 제 실무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저는 한국에 있지만 리모트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레디라는 회사인데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회사로서 이제 커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에스리, 여러분들 아크GIS 아시나요? 아크GIS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에서 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MIT 센시블 시티 랩에서 리서치 펠로우로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아카데믹 쪽에 제 커리어를 말씀드리면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컴퓨테이션 디자인 관련돼서. 그래서 약 한 1,300개 정도 영상이 올라가 있고 한 200개 정도의 어떤 글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배운 것들 나누고 또 국내외 기관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강연 같은 것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와서도 몇 개 특정 강연을 하게 되면은 제가 발표 자료를 드리거든요. 근데 제 발표 자료에는 이스터 에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QR코드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마우스를 이렇게 가만히 올려보면은 여러 가지 링크들이 있거든요. 그걸 또 파고 들어가는 재미가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오늘은 깊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떤 좀 학술적인 자료라든지 기술적인 부분들을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이라는 책을 한 권을 썼는데 이제 전문 영역으로서 디자이너들이 코딩을 공부하고 데이터를 이해할 때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요즘 같은 시대에선 굉장히 빠릅니다. 배우는 속도보다 변하는 속도가 더 빠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따라간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그릇 위에서 이것을 변화하는 것들을 계속 이해할 것인가, 쌓아 올릴 것인가.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디자이너로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컴퓨테이션 디자인 스페셜리스트로서 이 정도는 디자이너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디자인에서의 데이터의 활용 굉장히 넓죠. 의미도 넓고 사실 이걸 정의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더 넬로우 다운 해가지고 오늘 나온 이제 주제는 뭐냐면 공간 정보의 이산화, 디자인 프로세스의 코드화. 이것도 어렵습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현실 정보를 데이터화 시킬 거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산화라는 거는. 그리고 디자인 프로세스의 코드화 이거는 결국 내가 컴퓨터와 상관없이 디자인을 이렇게 해. 이게 내 알고리즘이야. 그럼 이거를 과연 컴퓨터한테는 어떻게 일을 시킬 것인가. 결국 트랜슬레이션 시키는 거죠. 나의 설계 컨셉을 컴퓨터에 트랜슬레이션 시키는 거야.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또 다른 언어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두 가지를 배웁니다. 데이터 스트럭처, 두 번째는 알고리즘. 뭐냐면 데이터 스트럭처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디자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메모리 구조고요. 이 메모리가 있으면 그 메모리 안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것들을 프로세스하는 것을 알고리즘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알고리즘이 있죠? 그게 뭐다? 설계, 컨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좀 재밌는 영상을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들 이 모멘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5년 알파고가 대국을 하는 이세돌 구단입니다. 지금 이세돌 구단이 약간 되게 좀 얼타죠. 예, 속된 말로. 이게 인간이 최초로 학습된 어떤 기존의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미분값으로 학습된 그 수많은 웨이트 값으로 표상된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이기는 처음이자 마지막 이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컴퓨테이션 쪽 일을 쭉 해오면서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 일을 해오면서 가장 저한테 반가웠던 게 2010년도, 사실 2015년보다 2010년도 빅데이터 붐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빅데이터 붐, 그 다음에 2015년도 때 이제 알파고 임팩트 다 컸죠. 그 다음에 언제냐? 2022년도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챗GPT. 이 세 번의 그 임팩트가 사실 대중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디자이너들한테도 좀 많이 이렇게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나 기술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평면도 그려주고 인면도 그려주고 요즘 어도비에서 발표했죠. 2D 그림을 그리면 돌리면 3차원으로 돌려도 줍니다.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죠. 영화도 만들어주고. 자, 그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보게 되면 BIM,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납니까? 네, 이게 모양은 달라 보이지만 결국에는 뭐가 있다?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가공하고 거기에 인사이트를 뽑아서 그걸 서비스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책을 쓸 때 리서치를 좀 해봤었는데 2020년도 상위 탑 10 기업들을 보게 되면 뭐 몇몇 특정한 기업들 빼놓고 다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21세기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들이 뭐 원더키드 보면은 막 드론 떠다닌다며 아직도 없다고 막 그런 짤들이 많이 돌았었는데 사실 그 모든 에너지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개발이 돼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고민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인트로덕션이 있어요. 디자이너들한테 이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알릴 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선택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결국 디자인의 역사는 어떤 재료의 역사와도 같이 볼 수 있겠죠. In a way, 그렇죠? 하나의 방식으로는. 그래서 석재가 인트로덕션이 되고, 글라스가 인트로덕션이 되고, 콘크리트, 철강 이런 게 들어올 때마다 디자인의 어떤 도약들을 일으켰죠, 분명히. 자, 그렇다고 한다면 21세기에 그 많은 돈과 에너지가 몰려있는 거기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데이터랍니다, 데이터.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게 뭐냐? 디자인 재료로서의 데이터. 과연 우리 디자이너들이 얼만큼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제가 아무래도 실리콘밸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친구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 좀 약간 답답하고 좀 가슴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실리콘밸리의 애플, 구글 이런 친구들이 가상현실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디자인하는데 그 건축가가 해야 되는 작업들인데 그거를 다 UI, UX 친구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웠어. 그걸 보면서.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들은 그것들을 어떤 그 환경 UI, UX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되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건축가들은 계속 피지컬한 머티리얼만 딱 붙들고 있으면은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제 어떤 가상의 재료라는 머티리얼이라는 개념을 좀 더 확장을 해보자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데이터가 하나의 재료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라고 하면 사실 이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구석기 시대 때부터 야, 이 돌멩이가 좋네. 이 돌멩이로 뭐 물고기 잡을 수 있겠네? 쉐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되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엄밀하게 높은 어떤 레졸루션으로 가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지오메트리, 아키텍처, 도시, 랜드스케이프, 그죠? 비주얼라이제이션, 머티리얼, GIS 모든 게 다 데이터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새로운 시각들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할 말은 많은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결국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한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데이터를 갖고 올 수도 있지만 내가 디자인 프로세스 안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평가되고 변형되는 그 데이터의 흐름으로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벡터와 라스터의 개념으로 이제 나눠질 수 있겠죠. 자, 여기 현실 하나의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저게 뭐 아파트가 될지 박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이제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를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 세계로 옮길까요?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념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벡터라이제이션을 시키게 되면 4개의 정점과 연결성으로 우리는 이 정보를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근데 이거를 라스터화 시킨다고 하면은 레졸루션을 정해. 그다음 격자를 놓고 저긴 색이 있네? 거긴 정보 1. 그렇지 않네? 그럼 정보 0. 되게 단순하죠. 이 방식으로 이 단순함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복잡함들을 풀어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선 이제 벡터부터 살짝 보게 되면은 중학교 시절에 배웠던 벡터는 잊어버리시고 제가 주장하는 벡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어떤 힘을 가공하고 저장하고 드라이브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로 보게 되면은 재밌습니다. 가령 저는 이제 코딩을 할 때 벡터를 쓰게 되면은 벡터 숫자를 바뀔 때 머릿속에 렌더링이 되거든요. 이게 포인트가 이쪽으로 가고 메시를 밀기 위해서는 과연 벡터 몇을 보내면 될까? 그 상상의 영역으로서 벡터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 우린 디자이너잖아. 그렇죠? 어떤 쉐입들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 미들 포인트, 크로스 벡터, 뭐 다 프로덕트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수학 문제 풀이의 개념이 아니라 결국에는 어떤 형상을 레프레젠테이션 하기 위한 하나의 수식이다. 이런 관점으로 좀 시각을 전환하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가 있어요. 그럼 벡터들을 모아놓으면 뭐가 될까요? 라인이 되겠죠. 이 연결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메쉬가 될 수도 있고요. 럽스 커브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대부분의 모든 형상들을 다 이 벡터로 다 레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합니다. 옆에 보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벡터들이 모였을 경우에 또 새로운 데이터들이 또 드라이브 되죠. 그거 갖고 우리는 뭐 하냐? 내가 생각한 컨셉이 제대로 반영이 됐나?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디자인 디시전을 냈을 때 과연 얘가 어떻게 피드백을 주냐? 계속 인터랙션 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벡터에서 지오메트리로 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것들 또 라스터로 한번 봐보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의 픽셀이에요, 픽셀. 딱 레졸루션이 딱 한 칸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GIS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그림 보이시죠? 10m, 10m. 거기 안에 색으로 하나 뭔가를 표현하는 거야. 만약에 저 1m, 1m짜리 그 픽셀 하나가 어떤 녹색이면은 우린 뭘로 추론할 수 있겠죠? 그린 에어리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유치하지만 그렇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보들을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라스터로 현실 정보의 데이터를 갖고 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와, 우리 이제 알았어. 현실 정보가 있어. 그럼 그거를 라스터랑 벡터로 가져왔어. 그럼 얘네들을 그 윗단에서 한 번 더 이렇게 포장을 해서 뭔가 의미 있는 디자인 프로세스로 구현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전통적으로 그래프랑 픽셀, 복셀 같은 스페셜 정보, 그러니까 공간 정보를 다룰 때 쓰는 일반적인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네. 이게 일단 라스터 데이터부터 보게 되면은 다른 거랑은 큰 의미는 없고 결국은 뭐냐면은 릴레이션십입니다. 주변에 뭐가 있냐. 여러분들 그 인공지능 공부하다 보면은 CNN이라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컨볼루션 뉴럴 넷이라고. 그게 핵심이 뭐냐면 기존 다른 것과 다른 게 그게 이미지 프로세싱의 비약적인 도약을 가져왔는데 주변 픽셀과의 상관관계를 압축하는 거야. 그 데이터를.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어느 한 픽셀을 찾고 싶어. 근데 그 픽셀이 주변에 녹지가 몇 퍼센트 있고 지하철이 어떻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주변에 가령 예를 들면 좀 범죄율이 좀 낮았으면 좋겠고 이런 정보들을 놓고 과연 내가 이 A에서 B라는 지역을 갈 때 혹은 하나의 지역을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결국 디자인 프로세스를 코드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 과정들이 어디에 열려 있다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적용할 것인가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다 링크들이 있으니까 이제 파고 내려가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기술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셀이 있는데 복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3차원 공간으로 익스텐드 시킨 거야. 이게 의미론적으로도 가능하고요. 의미론적으로는 n차원까지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피지컬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건축 같은 거 3차원을 많이 다루니까 이렇게 이제 위아래까지 어떤 릴레이션십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따 뒤에 예제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데이터가 있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쿠킹을 할 수 있습니다. 재료가 있으면 요리사가 다 다르게 만들어내잖아. 그럼 요리사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만의 어떤 요리를 할 수 있는 레시피가 있을 거죠. 그럼 각자의 건축가들, 디자이너들의 어떤 컨셉과 어떤 경험들이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쿠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데이터 스트럭처서 그래프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전통적인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넌 리니어한 데이터 스트럭처인데 그래프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다 빔 하시니까 이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 자, 건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을 우리가 빔 파일로, 예를 들면 레빗 파일로 저장을 했다고 친다면 제가 개발자잖아요. 들어가 보면 결국에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래프로 다 돼 있어요. 그래프로. 내가 벽체다. 벽체 옆에 누워 있냐? 기둥이 있네. 그죠? 그럼 기둥은 어떤 메타데이터가 갖고 있냐? 높이가 어떻고 넓이가 어떻고 이 벽체는 어디에 창호가 있냐? 어떤 창호가 있지? 그 레퍼런싱에 그 창호 또 들어가. 너는 어디 제품이야? 이게 다 이거를 표상하면 그래프 스트럭처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 스트럭처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할 때도 많은 이제 디자인 프로세스를 코드화시킬 때 쓸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벡터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디자인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고 실무에서 배우는 다양한 서브 프로세스, 그러니까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들을 다 코드화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냐, 여기 이제 하나의 컨셉이 되는 거거든요. 야, 파라메트릭하게 한번 가보자, 아니면 뭐 제너레이티브하게 가보자, 아니면 룰 베이스로 한번 가볼까? 각각의 키워드가 사실 무게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략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농구를 하는데 상대편을 이기려고 그래. 야, 우리 좀 터프하게 해보자. 우리 좀 우아하게 해보자. 움직임이 달라지겠죠, 여러분들.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랑 데이터 구조가 있고 그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전반적으로 한번 그 위에서 컨셉이라는 걸 포장을 할 때 결국에는 하나의 이제 시스템을 우리가 정의함으로써 볼 수 있다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결국 데이터는 뭐다? 우리가 포착하고 내가 디시전 메이킹을 내렸을 때 그 다음 프로세스 넘어갔을 때 결국 숫자 형태, 데이터 형태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공간들, 디자인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구조를 쿠킹할 수 있는 알고리즘, 그게 뭐다? 디자인 프로세스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연결성입니다. 연결성. 그래서 제가 처음 2008년도인가 9년도인가 그때 이제 한창 이거 공부할 때 자료를 하나 봤는데 거기서 강조했던 키워드가 이 세 개였어요. 제가 많이 갖고 다니는데 하나, dependency, hierarchy, relationship. 딱 느껴지죠? 네. 여러분들 CAD랑 BIM이랑 다른 게 뭡니까? 제 짧은 지식으로 CAD 같은 경우는 모든 엘레멘트들이 다 떨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BIM 같은 경우는 벽체를 옮기면 바닥도 넓어지고 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거야. 결국 데이터라는 어떤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했다고 친다면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건 뭐냐면 이것도 어떻게 바라볼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제가 누구나 합의할 수 있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결국 뭐 딴 데서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컴퓨터 공학의 어떤 그 테크놀로지를 가져와가지고 융합시키는 관점이니까 그러면 결국 컴퓨터 사이언스 101을 듣게 되면 1학년 때 배우는 게 이제 컴퓨테이션 띵킹이거든요. 그래서 뭐 버락 오바마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야 코딩 공부하자 해서 뭐 학원이 막 우후죽순 생겼잖아. 결국 학원 가서 코딩하자는 게 아니라 이건 결국 뭐냐면 컴퓨테이션 사고를 학습하자는 거야. 결국에는. 그럼 컴퓨테이션 사고가 뭐냐라고 하면 문제 해결이거든요. 근데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고 봤을 경우에 문제를 해결할 때 잘 해결하나요? 그건 사람의 랭귀지야. 컴퓨터를 통해서 해결하려면 로우 레벨로 굉장히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막 이런 짤 있잖아. 야 바나나 하나 사와 라는 게 우리 사람들은 바나나 사오지만 개발자한테 시키면 어떤 바나나? 어느 마켓에서? 이거 왜 어떤 용도로 쓸 건데? 이런 걸 고민하듯이 컴퓨테이션 띵킹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분해하고 쪼개서 추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패턴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순차를 만드는 게 이런 사고 해결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러한 방식들을 사실 어떻게 보냐면 연역적이라고 봐요. 연역적이라고 보고 연역적인 방법들은 이제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구단. 3 곱하기 3은 뭡니까? 9죠. 2 더하기 2는 4. 결과값이 디터미스틱하게 나온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바라봐야지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넷플릭스 이런 A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거를 본 사람이 어떤 영화를 많이 볼까? 이거를 만약에 전자의 연역적 방식으로 이거를 문제를 풀었으면요. 이거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건 확률로 접근해야 돼. 확률로. 그죠? 귀납적으로 접근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야. 2랑 2랑 들어가니까 4가 나와. 3이랑 3이랑 들어가니까 6이 나와.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걸 한번 모델링 해볼까가 머신러닝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99%의 인공지능이 다 머신러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머신러닝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많이들 착각들 많이 하시는데 이건 뭐냐면 결국 내가 처한 문제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으로 날르는 비행기 있으면 타시겠습니까? 전 죽었다 깨어나도 안 타요. 왜? 저거 확률론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확률에 맡길 수 없어. 디터미스틱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공항이라든지 이제 뭐 우주선 같은 경우는 다른 프로그래밍 방식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항상 얘기한 게 그거예요. 네가 하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 네가 하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 저도 디자이너로서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리지만 제 논문도 이제 머신러닝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때 제 문화 충격이 하나 이거였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거 계속 물어보더라고. 전 설명했죠. 그런 거. 디자이너들이 형용사를 썼지만 결국에는 컴퓨터 공학적으로 봤을 경우에 컴퓨터 사고를 적용해서 쪼개고 분해해가지고 다룰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내야 돼요, 반드시. 그게 이제 사고로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도 초반에 쌤한테만 여기저기 돌면서 우리 거 쓰세요 했죠. 여러 가지 앱들이 우주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다시 이렇게 꼬꾸라졌죠. 왜 그럴까요? 머신러닝으로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일반적으로 기존의 전통적 방식으로 풀어도 충분히 더 잘 풀리는 문제도 왜 이걸로 하냐는 거야.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좀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컴퓨테이션 사고를 가지고 디자이너로서 경험적으로 과연 어떻게 컴퓨테이션 디자인 띵킹이라는 걸 과연 어떻게 학생들한테 실무자들한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렉처 비디오가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접근 방식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디자인을 하는데 어떤 알고리즘을 짜는데 이거는 정해져 있는 답을 찾는 거야. 베스트, 더 베스트를 찾는 거야. 이런 접근 방법과 옵티멀, 뭐가 베스트인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괜찮아. 옵티멀이거든요. 이 두 개의 접근 방법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컴퓨테이션 어프로치 할 때 문제를 정의를 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그 전략들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왜냐면 설계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설계 컨셉이 있어. 그럼 그 컨셉으로 전체를 관통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 뭐야? 이해가 안 되죠. 비하게 생기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컴퓨테이션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사실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대한 개념을 좀 내가 디자인 사이언스로 조금 바꿔봤는데, 여러분들 2015년, 6년 이후부터 되게 재밌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도 이건 좀 말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보시게 되면은 컴퓨테이셔널 이코노믹스, 컴퓨테이셔널 저널리즘,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앞에 컴퓨테이션한 키워드가 붙고 새로운 도메인들이 막 여기저기 나오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이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학문에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좀 더 명시적으로 쓰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명확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래 있는 도메인에서 이 도구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따 뒤에도 보여드리겠고, 이 전 프레젠터 하신 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도구 문제는 없어요. 이걸 도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이제 우리의 문제인 건데, 어쨌든 컴퓨터 공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포커스를 잡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도 제가 이제 설명 비디오를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챕터로서 빠르게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전에 알겠어.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현실 세계로 갖고 오기 위해서 벡터라이제이션 시키고 라스터라이제이션 시키고 데이터 구조를 갖고 디자인 프로세스를 여기에다 인베드 시키고, 예? 그런 과정들을 하는 걸 알겠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디자인 시스템을 구현해 볼까라는 관점에 봤을 때 좀 몇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간혹가다 이런 질문 받아요. 컴퓨테이션 디자인으로 지어진 질문이 있어라고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이 저한테.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오토캐드로 지어진 집은, 레빗으로 지어진 집은, 스케치업으로 지어진 집은?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디자인을 하나로 보면은 A부터 Z까지지만 멀리서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레졸루션이 나눠지죠. 되게 단순한 것부터도 우리는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키매틱 디자인 단계에서 어떤 아까 얘기한 어떤 그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서 뭔가 결정을 내린다고 할 때 하나의 매트릭이 있다고 친다면 어떤 알고리즘으로 어떤 데이터를 만들고 거기다 투영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 내리죠. 요 작은 부분 하나 뜯어도 굉장히 의미 있는 컴퓨테이셔널 어프로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미디어랩에서 2015년도 때 리서치했던 부분입니다. 별다른 거 없어요. 도시의 정보들을 가져와서 체인징 플레이스, 지금 시티 사이언스 랩이 바뀌었는데 켄 라슨 교수님이랑 같이 도시의 정보들을 5분, 10분, 15분 거리로 쪼개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거를 분석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어떤 픽셀화시키고 그래프화시켜서 도시의 여러 정보들을 하나의 어떤 버켓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예를 들면 뭐 비어빌리티라든지 디스턴스라든지 슬로프라든지 뭐 뻔히 다들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인간들이 항상 옳지 않거든요. 되게 에러를 많이 저질러요. 저도 AI 쪽을 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지금 다 AI 하지만 결국에는요, 그럼 다 획일화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다시 거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또 마이너리티로서의 또 탈주의 궤적이 또 벌어질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지고 디터미스틱하지만 거기에 다양하게 많은 어떤 건축가만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있는데 넘기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건축 학회 프로젝트 기고글을 냈던 건데, 거기에서 이제 레이어를 또 하나 얹혔죠. 그 레이어는 뭐냐면 이제 학습을 한 거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야. 여기 보시면은 여기 LA 있죠. LA랑 보스턴, 그 다음에 레드랜드, 여기가 그 S3 본사입니다. 여기 서드 플레이스 데이터, 제3의 공간의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제3의 공간은 뭐냐면 집이라는 직장, 이 두 개 빼놓고 모든 공간 제3의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커피숍, 그 다음에 뭐 라이브러리, 또 뭐 있어, 뭐 오락실, 뭐 당구장, 다 이게 제3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 분포도를 가지고 도시의 캐릭터를 한번 알아보자라는 게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모델이 완성된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아, 그러면 보스턴의 캐릭터가 이러하면 로스앤젤레스는 과연 두 개가 어떻게 다르지? 어떻게 다르지? 여기 보면 빨간색은 푸드고요. 녹색이 트랜스포테이션, 그다음에 파란색이 이제 유틸리티인데 이거 제가 자세히 비디오도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깃허브에 가면 코드도 다 있으니까 뜯어서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약에 보스턴과 LA가 어떻게 다른지, 같게 하려면 어떤 공간을 줘야 되는지, 혹은 보스턴 공간이 있다고 친다면 이 공간에 어떤 공간이 드는 게 더 보스턴다운 공간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추론 모델을 만들므로써 우리가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로가 이제 오픈을 하면서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정확히 안 가봐서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서 이제 하이라인이랑 같이 비교를 했어요. 하이라인의 100일, 그 다음에 서울로가 오픈한 다음에 100일. 되게 단순합니다. 제가 학술적이고 기술적인 얘기는 안 할게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떻게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린 좀 더 엄밀한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 엄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이제 지금은 좀 더 많이 나아졌는데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죠. 야, 과연 이 사진에서는 몇 %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나의 메타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또 뭐가 있다? 이 사진을 업로드할 때 어떤 키워드가 있겠죠. 그럼 과연 그게 설계자의 의도를 얼마큼 반영했을까? 아니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만약에 모델링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을 취하겠습니까? 이럴 때 데이터와 컴퓨테이션한 방법을 취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스터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게 되면 결국 컬러 데이터도 굉장히 디자인에서 중요한 데이터들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는 S3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고 일도 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저희는 이제 이런 모델들을 직접 트레이닝을 시키고 하거든요.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뭐 이게 지도냐, 지도가 아니냐, 뭐 지도를 키우는 거, 어쨌든 지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든 것들을 이렇게 조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트워크 어나리시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우리 BIM과 좀 비슷한 게 하나 나왔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어디였냐면 싱가포르에 있는 이제 부동산 개발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한 게 뭐냐면은, 야, 우리 싱가포르이 땅도 좁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알비트리 바운더리, 그러니까 딱 명확한 바운더리가 아니라 마구잡이 바운더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파킹 가라지를 좀 크게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 프로젝트를 했던 건데, 제가 리서치했을 때 제가 이 로테이션으로 피팅하는 거를 2016년도, 15년도인가 6년도인가 날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논문으로 쓰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이후로 이 방법을 많이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특별히 오토데스크가.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버클리 있을 때 아까 우리 그 교수님도 계셨었죠. 카일 스타인필드 제 담당 교수님이신데, 어쨌든 요거를 개발하면서 이걸 얼티메이트하게 찾아주는 것도 재밌지만 제가 원했던 건 뭐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저기 저 다이어그램 있죠. 그래서 야, 상위 10% 높은 확률로 많은 자동차를 파킹하고 또 파킹 아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최대한 적게 가져가고 몇 가지 패러미터들이 있어. 그래서 5%, 10% 안에 들어오는 모든 저걸 한번 줘봐. 어떻게 보면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죠. 10개의 값이 나왔어. 그중에 내가 한 개 선택했을 때 휴먼 인텔리전스가 개입된 거야.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의 어떤 뭐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디자이너들의 경험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좀 튜닝할 수 있게끔 이런 이제 작업들도 해놨고요.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 클릭하면 이제 문서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추상화가 많이 돼 있는데 이제 컬럼 옵티마이제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붕이 있어. 그러니까 기둥을 대야겠지. 근데 몇 개의 기둥이 필요할까? 이 기둥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 알 수 없단 말이죠. 이런 거 같은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스트를 찾는 게 아니야. 옵티멀밖에 없어요. 베스트가 누가 여기다 베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 옵티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는 거야. 자, 여기 주고 시작을 하는데 두 가지 룰이 있습니다. 하나의 에이전트는 저기 파티클로 기인된 거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최대한 주변 거를 밀어내. 야, 비켜. 기둥 싫어. 그럼 기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최적의 움직임을 함으로써 이 지붕을 버틸 수 있는 쪽에 피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다른 에이전트들이 때로는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터레이션 돌면서. 그래서 때로는 성공을 합니다. 피팅에. 하지만 때로는 성공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터레이션을 돌려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실험들 같은 것들도 지금 컴퓨테이셔널 어프로치로 인간들이 룰을 정해주고 한번 해봐, 아웃풋을 줘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하버드 GSD에서 이제 졸업 디시스를 했었던 건데, 이때 당시가 겐이 갓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겐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이제 겐 네트워크를 텐서플로우에다 막 쌓아가지고서 이제 했었죠.
근데 여기 핵심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3D 오브젝트를 2D화시켜서 슬라이싱을 하거나 캡처를 해가지고 트레이닝 시켜서 제3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합니다. 핵심은 그러하고 제가 이걸 할 때 무슨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과연 창의성이 뭐냐는 거야. 창의성이.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신러닝은 제너럴라이제이션 머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화시키는 거야. 일반화시키는 거야. 우리가 일반화된 거 창의성 있다고 봅니까? 그 아파트 다 창의성 있어야겠다. 그렇죠? 근데 창의성이 뭐냐는 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에러인데 어떤 에러냐면 나쁘지 않아. 이 에러가. 전에 경험은 안 해봤는데 나쁘지 않아. 억셉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10개의 그 잔이 있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100일을 보내고 싶은 잔. 농구 끝나고 친구들과 맥주 한 캔 하고 싶은 잔. 분명히 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들이 있단 말이죠. 아까 카렌 스타필드 교수님 발표도 그랬잖아요. 머신러닝은 어떤 소셜 포너미나이라는 게 결국 그 얘기거든요. 어떤 지성 집단들이 하나의 제너럴라이즈된 데이터를 주는 거야.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서 학습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챗GPT가 데이터가 어디서 그 파인튠, 그러니까 프리 프로세스 됐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건비가 싸고 영화가 되니까 거기서 했대. 거기서 모든 데이터를 갖고 와서 거기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친구들이 보면서 한 거야. 우리가 보는 챗GPT는 어떻게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친구들이 물론 위에서 슈퍼바이징을 받았겠지만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되고 또 좋은 에러, 그 좋은 에러에 대해서 제가 정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비디오가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컴퓨테이셔널한 솔루션들을 만들다 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정해진 데이터가 되게 많아. 디자인은 사실 이거 되게 애매하단 말이야. 어떻게 평가할 건데? 매트릭의 이름이 환경이라든지 스트럭처라든지 이런 쪽 혹은 빔도 코스트를 평가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디자인과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랜드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어. 그래서 결국엔 데이터를 엮음으로써 하나의 에코시스템을 만듦으로써 굉장히 좀 뭐랄까 컴퓨테이션한 어프로치들이 상대편으로 하여금 설득의 도구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은 막 복셀라이즈 시켜가지고 제가 태양이 1년에 얼마큼 미치는지 그런 거 다 보여줬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땅을 평가할 때 pH 레벨, 그 다음에 그 슬로프니스, 그 다음에 이거 슬로프니스를 뭐라 하죠? 기울기, 땅의 그 하드니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집어넣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툴들을 제가 릴리즈했고 이건 한번 볼까요? 짧으니까. 이거 보게 되면 이제 그 툴을 인베드 시키게 되면 이런 게 있는 거야. 자, 보자. AR 글라스를 딱 땅을 나 여기 할 거야 라고 했어요. 나무 하나 심어볼까? 갖고 와서 나무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말고 얘를 잡아서 여기로 넘겨볼까? 그 다음에 딱 보는 거죠. 시간이 흘렀을 때 과연 이 나무가 어떻게 될지. 왜? 디터미스틱 하잖아. 땅의 퀄리티와 이런 것들로 해서 분명히 우리가 준 모델에 맞춰서 결과를 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약간 게임 같은 걸 하나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에서 구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죠. 그 물방울이 나무에게 가죠. 그럼 나무에게 가면은 나무가 특정 이상 자라고 그다음에 나무를 땅에서 뽑으면은 팀버로 변하죠. 그 팀버를 팩토리에 집어넣으면은 자원이 생기죠. 여러분 저는 이걸 쭉 얘기할 때 무슨 생각이냐면 전 디자인 프로세스가 생각나거든요. A부터 Z까지 갈 때 리즈닝을 쭉 하는 거야. 그 관계성. 만들어 놓고 계속 그것들 파인 튠 하면서 그 어떤 컴퓨테이션한 그 솔루션들을 로버스트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CFD 같은 경우도 이건 사실 뭐 이미 너무나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패브리케이션의 부분도 지금 다른 교수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GSD 위스에서 이제 저희가 머티리얼을 받아가지고 했던 건데 이제 이런 겁니다. 단순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특정 지금 위스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머티리얼이 있는데 이 머티리얼이 태양빛에 노출이 되면 스웰합니다. 부풀어 올라. 없으면은 다시 이렇게 쭈그러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거를 일단은 파라메트라이즈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큼 올라가냐, 어디서 브레이크가 나냐, 그렇죠? 그리고 오는 속도는 리니어하냐, 런리니어는 왜 런리니어하냐, 이게 다 컴퓨테이션 사고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점을 막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특정 하나의 커브가 나와요. 아무래도 이런 2차원 함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랭스에 맞춰서 width랑
그 이제 위스가 얼마큼 변할 거냐에 대한 게 파라메트라이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태양이 빛에 들어왔을 때 얼마큼을 블로킹을 하고 하는 부분들도 이제 파라메트라이즈 시킬 수 있겠죠. 동영상을 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디오를 잠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비디오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스타쉽이 갔다가 이렇게 마치 젓가락으로 누가 딱 잡는다 하더라고. 그런 영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컴퓨터 우리가 지금 다 컴퓨터로 뭐 어떤 없으면 못 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컴퓨터가 사실은요 더하기밖에 못해요. 더하기밖에 에디션밖에 못해요. 근데 이걸 보수를 활용해가지고 이진수로 빼기도 만들고 곱하기도 만들고 나누기도 만들거든요. 그럼 4층 연산을 만든 거야 인간들이. 이거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다양한 함수들을 만든 거예요. 그 위에 또 덮고 해서 결국에는 로켓을 쐈다가 다시 귀향까지 시켜. 자율주행도 만들어. 챗GPT한테 나 이런 파사드 그려줘. 막 그려줘. 또 납득이 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렇게 더하기밖에 못하는 이 멍청한 머신을 이런 인텔리전스까지 인간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인텔리전스까지 끌어올리기에는 굉장히 많은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온, 오프 가지고 이걸 구현하려면 말도 안 되는 창의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재료가 인트로덕션이 되면 항상 그게 맞는 도구가 따라옵니다. 그렇죠? 콘크리트가 들어오니까 콘크리트가 맞는 도구들이 갖고 오고 콘크리트가 더 정교해져. 그런 것처럼 재료가 인트로덕션이 되면 도구가 점점 발전이 되고 그것은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자,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컴퓨테이션 디자인에 약간 심장이 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15년 동안 쌓아놓은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컴퓨테이션 저변 확대와 선배 후배들에게 어떤 그 정보를 나누고 작은 인더스트리지만 좀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이제 여러 가지 워크숍 자료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모아놓은 게 한 130개, 140개 되는데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레퍼런스를 드리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질문들이 모여있고 물론 정답은 아닙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의 어떤 실무 경험과 어떤 지금 직책을 고려해 본다면은 믿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그래프에 대한 강의를 제가 예전에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란 데이터, 매직박스로 이해할 것인가 보다도 이걸 알아야지 어떤 모델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압니다. 제가 예전에 여담인데 제 크리틱을 한번 미국에 있을 때 나갔는데 어떤 모델을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도 신이 어떤 인텔리전스를 깨닫고 막 이런 형용사를 쓰기 너무 바쁜 거야.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그거 아니거든요. 그 모델은 정확히 어떤 데이터를 넣으면 어떤 모델이 피팅이 돼요. 그럼 거기서 질문은 뭐냐면은 네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썼고 그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네가 이 학습 데이터 썼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그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게 머신러닝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은 원래는 기존의 컨벤셔널한 프로그램은 에러를 뱉어야 돼. 그래서 이게 릴리즈 되면 안 돼. 계산기가 여러분들 3 더하기 3 했는데 결과가 다 달라. 그 계산기 믿을 수 있겠어요? 난 안 믿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머신러닝 같은 경우도 이게 에러를 뱉어야 되는데 원래는 에러를 뱉어야 되는 답을 내뱉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크리티컬한 거냐면 이게 원래 그래요. 확률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이름을 딱 갖고서 뭔가 이렇게 보이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빌딩 블록을 계속 변하는데 따라가다 보면 답 안 나옵니다. right 파운데이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학습 자료를 좀 말씀드리면 여기 링크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300개, 1500개 자료들의 타임라인을 다 따놨어요, 제가. 한번 어디 강의 나갔는데 이제 강의 자료를 딱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료에서 광기가 느껴진다고, 광기가. 제가 왜냐면 비디오를 타임라인 다 따놨거든요. 1분에 뭐, 2분에 뭐, 3분에 뭐. 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저는 라마라는 페이스북 모델로 해가지고 지금 트레이닝 학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제가 만들었던 자료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자료가 쌓이고 학습이 잘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앤서잉 머신으로도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게 2008년도 때 어느 사람이 글을 올린 거야. 어떤 글을 올렸냐면 이런 거예요. 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야, 핸드폰에 좀 액정이 커지고 터치도 되고 영화도 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라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베스트 댓글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베스트 댓글. 야, 노트북에 핸드폰을 박아 쓰지 이 XX야. 예? 야, 사진 찍으면 그거부터 휴대폰이라고 볼 수 있어? 너무 커서? 자, 마지막 영화나 그만 보시길.
정확히 1년 뒤에 아이폰 3GS가 한국에 인트로덕션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죠. 예. 자, 이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 상황으로 아까 지금 다른 교수님들 연구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새로운 기술들 받을 때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고 여러분들도 과연 이제 이게 너무 어려워 보일 수 있어. 아, 이거 언제 다 해? 이런 얘기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항상 이런 대답을 줍니다. 그 제프 베조스한테 이런 질문이 수없이 온대요. 아, 너가 그렇게 성공한 이 비즈니스라고 하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나 뭐 해먹고 살아야 돼?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 같아? 뭘 준비하면 돼? 요것만 물어본대요, 요것만. 근데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도무지 아무도 안 물어본다. 무엇을? 바뀌지 않을 것을.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것에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불나방처럼 계속 따라다니다가 에너지 쏟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 선배로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벡터라든지 라스터 이게 다 머신러닝이랑 컴퓨테이션 다른 GIS 영역 다 겹치거든요. 새로운 게 나와도 여기서 하나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린 편해. 아,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핵심이 되게 중요하다. 파운데이션을 올바르게 쌓아라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추가 자료들도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QR코드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찍어가지고 다운로드 받고 여기 이제 링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타고 들어가시면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